요즘까지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죠.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근데 공급이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되죠. 그래야 공급 부족이란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핵심을 찾았을 때 공급 부족이란 말은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엄밀하게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사이를 어떻게 봐야 된다? 가구수 증가폭이 입주량보다 많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은 가수요들은 들어왔다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가구수 증가가 입주량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수요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수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론 이 가구수 증가에서 가구만 증가해 놓고서 한 집에 4가구가 산다든가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죠. 예를 들어 2020년, 21년 이럴 때. 그런 경우 제외하고. 그래서 뭐 18년, 19년, 17년 이럴 때 봤을 때 가구수 증가가 입주량을 능가했느냐? 아니죠. 공급 부족은 절대 아니었죠. 그러면은 공급 부족은 아닌데 가수요들이 들어와서 집을 사고 있다. 빈집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들어오면은 입주할 때 인테리어 다 해놓죠. 도배 장판. 그래서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중국은 이딴 거 없어요. 그냥 대충 골조만 지어놓고도 시멘트야. 근데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창문 뻥 뚫려 있고. 그런데도 그 집을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데도 산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당장이야 투기 수요들이 몰리니까 오를 수 있지만 그 집이 빈집이면은 가지고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걸 나는 거죠.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그 집이 집에 가치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의 증가량이랑 입주량을 비교해 봤을 때 실수요의 증가량이 더 많을 경우 공급 부족이란 말이 맞을 수는 있어도 지금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죠. 거기에 추가로 실수요들 증가하는 것 역시도 대부분이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가 어디 많이 들어가요? 자, 1인 가구 중에서 청년층이 있고 고령층이 있죠. 근데 고령층의 경우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구수 증가라고 볼 수가 없죠. 보통은 사별이나 이런 걸로 실가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실가구 말고 고령층인데 세금 부담 나누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은 사별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2인 가구가 1인 가구가 되고 3인 가구가 1인 가구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은 크게 영향이 없죠. 그렇다면 청년층을 봤을 때 청년층이 1인 가구 어디 살아요? 청년층이 다 아파트 살아요? 1인 가구 증가는 대부분 어디로 많이 들어가요? 지, 옥, 고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죠. 지, 옥은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세대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 다가구죠. 옥탑 같은 경우는 다세대에도 가끔 들어오는데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가구죠. 이거 가구수 증가한다고 해서 주택수 증가가 필요해요? 다가구 빈방 많아요. 뭐 살 집이 없다, 뭐 화곡동 빌라 계속 올라간다. 제가 거기 거주해봐서 아는데 화곡동 하면은 다가구 빈방 엄청나게 많아요. 나만 도는 게 빈방이야. 고시원은 어디 들어가요? 주택수로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공급 부족이랑 관련 없죠. 왜? 오히려 가구가 주택에 살다가 비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감당이 안 돼서. 이런 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대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분은 그래도 건설 마피아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많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도 이야기를 하고 공공 주도도 필요하다. 왜냐면은 공공 주도는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공 주도가 양적 공급이고 민간 주도가 질적 공급이죠. 재건축해서 가구수 얼마나 늘어나냐? 얼마 안 늘어나요. 근데 재건축하면 뭐가 좋아져요? 녹물 나오고 주차장 좁고 커뮤니티 시설 개판이고 집 좁고 엘리베이터도 막 후지고 복도식이라서 막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으로 깔끔하게 올리면서 여유롭게 쓰고 새 집에 살고 물도 잘 나오고 막 스마트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질적 공급하는 거지 무슨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를 하냐. 그런데 항상 이것만 강조하죠. 재건축 재개발만 해라.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투기 심리가 식었는데도 집값과의 상관관계 나면서 금리 인상기에 올랐다. 아니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 오르지. 이때 올랐죠? 그리고 이때 떨어졌죠?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를 떨어뜨리면 집값이 내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맞아요? 집값이 오르는 시기는 왜 오르는 거예요? 유동성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대출 유동성이나 등등 과잉되었고 심리가 과열되었기 때문에 금리가 그런 시기에 보통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심리가 과열되는 순간에 자산에 거품이 끼게 되면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 끼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 유동성이 과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차츰 인상해 가면서 축소를 시키는 거죠. 축소를 시켜서 자산 거품이 꺼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금리를 낮추는 거죠. 즉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거품이 빠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결국에 집값이 침체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부동산만 보고 있다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대부분 부동산 때문이었죠. 왜? 미국에서도 부동산 잡으려고 금리 올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이 잡히는 게 맞죠?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고. 규제 정책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담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했을 때 부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 거품 계속 끼게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54조, 55조 이자 부담이 이 정도 됐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얼마나 돼요? 63조 넘었어요. 이자 부담이. 소득이 올랐다고요? 원금 부담도 같이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면은 이때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집값 때문에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낮췄기 때문에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유지되던 시기도 인하되면 오르고 집값이 올라도 오르고 저런 식으로 분석하면은 뭘 하든 오른다고 하죠.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하고. 그때는 수요가 견인이 어느 정도 되던 시기였고 지금이 그게 돼요? 자, 어느 정도 부담선을 넘어가게 돼야 돼서 과거에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올라갔죠. 거기다가 지금 닷컴 버블 유입 수요까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떨어지고 나서 많은 서민들이 타격을 입고 나서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담은 계속 늘어났다. 왜?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담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금 부담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이자 부담이 이렇게 더해져서 요쯤 올랐을 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떨어지는 동안에도 살아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규제 정책 풀어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랐죠. 그러다가 부담돼서 이쯤 다시 부담선 올라와서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서 다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죠. 조금만 올라도 이제 박살난다. 금리가 과거보다 낮아요. 과거보다 낮으면 과거보다 무조건 더 오르는 거예요? 아,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 원금 부담이 달라졌는데 집 내놓으라고 하면 당장 내놓을 거예요? 아, 이자 0.25% 오른다고 하면 당장 내놓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버틸 수 있는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부담이 안 되니까 떨어진 거죠. 근데 원금 부담도 높아졌죠. 이자 부담도 높아졌어요. 어떻게 버텨요? 소득이 올라갔다고요? 소득 대비 한번 제가 원리금 계산해봤는데 원리금 계산법 어떻게 돼요? 내야 되는 총액에다가 이게 30년 납 잡으면 360이죠. 이게 한 달에 내야 되는 원리금 부담 359부터 0 해서 원리금 부담 이 A값의 부담이 소득에 얼마나 차지를 하냐 그랬을 때 이때 0.51% 정도 됐었는데 물론 모든 대출을 다 30년 납으로 잡았기 때문에 부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그때 소득 대비로도 지금 넘어섰다. 이거 나중에 그래프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공급해서 집값 안정 기여했다. 정부는 무조건 반대죠. 정부가 말한 건 무조건 반대다. 기여했다라고 하니까 효과 없다. 공급이 아니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가 미친 영향이 더 크다. 아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가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오를 것이고 공급해봤자 효과 없고 그렇다고 해놓고서 효과 없다고 했다가 또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하고 금리 인상은 효과 없다고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정말 장난하냐? 저 말 믿고 들어간 사람들 세대 쓰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사 대책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추진이 굉장히 빠르죠. 후보지 이미 60% 이상 확보했고 그런데 맨날 부족하다. MB 때는 공급 확대해서 집값 잡았다. MB 때 공급을 뭘 확대해요. MB 때 공급 확 줄었는데 근데 이리저리 추진한 것들은 많았죠. 추진한 거 제대로 됐어요? 다음 정부로 바통 터치는 됐나요? 추진한 것들 제대로 안 됐죠? 4년 5년 했어도 지금 이사 대책만큼 빠르게 추진 안 됐죠. 그런데도 그거는 엄청 잘 됐다. 자화자찬하고 다음 정부에서 뭐 했어요? 규제 철폐하고 공공주택 지구 들어오는 것들 다 철폐하고 공공공급을 더럽게 안 했잖아요. 그게 영향이 지금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광명 시흥지구 왜 지금 지정하고 있어요? MB 때 지정했는데 광명 시흥지구 95,000 가구. 근데 요런 거 안 돼도 잘 되고 있고 요거까지 진행되게 되면 대선 이후에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간 추진할 수밖에 없죠. 공공 시행 정비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공급 부족은 근거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가구수 증가보다 주택수 증가가 더 큰데 어떻게 공급 부족이냐. 다만 가수요가 많이 들어왔을 뿐이지. 그리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서 수요는 많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빈집이 늘어난다. 가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가수요가 들어왔을 때 핵심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 정책 플러스 금리 인상. 요거는 경제 상황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나 공포 수요들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투기 수요는 규제 영향까지 같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투기 수요가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양도세예요. 플러스 보유세. 근데 보유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야 되죠.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12개월 내내 1년에 한 번 걷지 말고 월별로 걷는다고 해봐라. 이자처럼. 지금처럼 투기가 판을 칠 수 있냐. 그리고 공급은 앞으로 폭발한답니다. 공급도 폭발해요.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수요 줄고 규제 정책으로 수요 줄었는데 공급까지 폭발한다. 공급 부족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급은 많이 되고 있죠. 입주는 엄청 많이 됐는데 그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 것인데 왜 집값이 올라요? 2, 3년 뒤에 공급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황금성도 떨어지는데. 항상 근데 되게 반대를 많이 하죠. 특히 공공임대. 아니 전세가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공공임대 왜 이렇게 반대해요? 집값 잡는다는 건 거짓이다. 내 집에 살고 싶다고 당연히 내 집에 살고 싶지 남의 집에 살고 싶어요? 내 집에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모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데 매번 전세가 올리면서 자 투기 수요들이 집값을 올리는 구조는 전세를 올리면서 집값을 올리죠. 전세를 올려서 갭을 줄이고 그 갭만큼 다시 또 집값을 올리고 이런 형식이죠. 그렇다는 건 임대를 거주하는 수요 입장에서 전세 인상에 따라서 대출을 더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서 부담이 계속 늘어나죠. 내 집 마련할 돈이 안 모인다. 그렇게 될 경우 내 집 마련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통해서 저렴하게 거주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산을 마련해서 집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을 올리는 이런 현상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는 영향이 없다. 이게 무슨 분석이냐? 근데 왜 언론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설사에게 공공임대는 수익이 적기 때문이죠. 왜? 공공임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임대가 아닌 경우는 대충 짓든 망가뜨려서 짓든 팔려가지고 누군가 분양 받아서 받아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거다. 이제부터 집주인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도 작살난 데 많죠. 신축 아파트도 개판으로 지었어요. 근데 왜 유독 공공임대 아파트만 뉴스 기사에 계속 나오느냐? 집값 떨어지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이 후져요. 하자가 많어. 그런데 내가 집을 거주를 위해서 샀느냐? 대부분은 뭐예요? 이거 나중에 수익 올려서 팔고 더 큰 집으로 가야지? 근데 더 큰 집은 안 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은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집이 집값이 혹시나 떨어질까봐 하자가 나면은 하자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공공임대에서만 하자가 민원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 늘 이야기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건설사는 뭐든 대충 지어요. 돈 최대한 많이 남겨먹으려고. 그게 대표적으로 터진 게 이번에 광주 아파트 무너진 거고. 공영 언론의 난맥상 정체성 잃은. 자, 예전에 저희가 올렸다가 신고 먹고 날라간 영상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건설사와 언론. 그래서 요 건설이 뭐 광주 방송이나 전남 쪽에 지역 언론들을 많이 장악했는데 서울까지 노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공영신문이었는데 민영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건설사한테 넘어가고 대부 기획보도 5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왜 삭제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만 공급은 작년에 2배 물량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2배 물량인데 맨날 공급 부족이죠. 요 부분에 조금만 줄어들면 공급 부족이다. 여기는 효과가 없다. 없겠냐? 1기 신도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무조건 안 된대요.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면서도 여기는 인프라가 개발되고 GTX가 들어오니까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오른대요. GTX 들어오면 어떤 수요가 몰리겠어요?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몰리겠죠. 핵심 매물은 뭐예요? 공공 공급이냐 민간 공급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다. 핵심 공급 뭐예요? 매물이에요. 매물이 심리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은 매물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럴 때는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유 뭐예요? 당연히 6월에 들어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 양도세 부담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려고 매물을 많이 내놨죠. 그리고 그게 빠졌죠. 그런데 이번에 왜 올라요? 다음 핵심은 올해 6월 1일인데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얘기죠. 신규 공급이 적다? 핵심은 매물 공급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도세 위에 결정되면 팔겠다. 매매 올스톱. 매매 올스톱 된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다.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죠. 양도세 완화 안 하면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개소리예요. 이미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와중에 잠그고 있는 사람들까지 더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지. 그리고 양도세 완화하면 매물 증가한다면서요. 그게 공급 증가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다 양도세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공급 부족이란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한다. 공급을 안 해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공급만 문제가 아니다. 규제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와서 왜 공급 부족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에서 올해가 공급 부족 피크인데 올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여태까지 언론이 계속 구라쳤다는 게 다 들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한다. 결론, 집값의 핵심은 뭐예요?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비중이 없다 아니에요. 공급이 영향이 있는데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다. 왜냐면은 예전에 뭐 강남 집값은 올랐어요. 박정희 정부 때 개발하고 나서 그때는 수요가 서울로 몰리고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인구 줄죠? 실수요 감소하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인구는 수년째 줄고 있어요. 거의 한 20, 30년째 줄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늘어나죠. 100만 호가 110만 호가 되고 120만 호가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의 부피는 커져가는데 인구는 줄고 있다. 수요는 실질적으로 줄고 있었다. 근데 핵심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유도했어요? 투기 수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거죠. 강남 집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남을 안 팔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방 가서 살더라도 강남에 살 이유가 없음에도 나는 소금밥을 먹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나는 부자가 되고 있는 기분이 드니까.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강남집 계속 쥐고 있는데 소금밥도 못 먹게 생겼어. 쌀 빌어먹게 생겼어. 왜? 호일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요가 억제되느냐 늘어나느냐 이게 핵심이다. 공급은 왜? 이미 신규 공급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매물 공급은 항상 꾸준해요. 매물 공급은 꾸준한데 그게 매물이 늘었냐 줄었냐는 수요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론에서 하도 공급 이야기하니까 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폭발하게 됐다. 이걸 대표적으로 겪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은 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폭발했기 때문에 길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조금 더 살려보려다 건설사 망하게 만드는 길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이 일본식 버블이고 일본식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금리 인상과 공급 폭탄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영향을 받지만 2023년부터 서울에 공급 폭탄 들어오죠.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은 늘 말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동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